제가 조금 전에 녹화한 파일 하나를 대차게 말아먹어서 예,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저를 금요일에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두 번째 뵙는 기분입니다. 두 번째이지만 반갑습니다. 함원 입주민 여러분. 금요일에는 잡담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해봤던 역대 가장 역 같았던 대통령 이야기를 오늘 드린다고 예고해드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고 실험을 한 이유는 어쩌면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모임이요. 메일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과 저한테 메일로 직접 연락처를 주신 분들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페이팔 이메일 그리고 더보기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처와 참여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지역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이 여러 개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작하면 제가 시간상 단톡방마다 100%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광주 단톡방부터 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부산, 다음 주 대전을 연 다음에 명절 이후 첫 모임을 가질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단톡방을 열겠습니다. 순서는 성원이 일찍 된 지역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실 분들 꼭 연락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줌을 제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술 마실 때도 뭐 만나서 마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줌 켜고 화면으로 건배하면서 마시기도 한다면서요. 줌이 좀 공부가 되면 해외 입주민 분들과도 온라인 만남을 시도해 볼 테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제 메일로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 화요일, 13일 수요일 후원해 주신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2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종하천님, 늘 미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왠지 이름만 불러도 안쓰러운 줄리 남편님, 촉촉주님, 남진희님, 본명을 다 부르는 분들은 슈퍼땡스 아이디로 이름을 다 밝혀주신 분들이십니다. 두 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라포스카님, 파주고향 일산 모임에 참여해 주실 니키소닉진님, 김별하 공화국님, 항상 거의 매 회차마다 도와주시는 수학엄마님, 문별원님, 이별준님, 울산 사시나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김별웅님, 서별숙님, 종로삼가 참여하기로 하신 호시조라 더위는 하모니로 날려버려님, 홍별준님, 오순자님, 럽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3일 후원자 분들이십니다. 장은영님, 경축 김건희 구속님, 김건희가 구속되자마자 99999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구신지는 짐작이 가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5일 광주에서 뵙게 될 섬소나이 국별호님, 이별미님, 오별령 비올 땐 막걸리죠 오늘도 목축인 보태요님 항상 후원해 주시면서 제 음주를 부추기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 사시면서 종로삼가 모임 참여해 주실 스노볼님, 하별아님, 부산 모임에서 뵙게 될 이별호 아마도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담 본론입니다. 지난주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역같은 대통령 투표 결과 다 알고 계시겠죠. 1위 윤석열 명불허전입니다. 결승전에서 전두환을 72대 38로 눌렀습니다. 2위 전두환, 3위 이승만, 4위 이명박, 5위 박정희, 6위 박근혜, 7위 노태우, 8위 김영삼입니다. 저는 투표를 못하게 돼 있던데 만약에 제가 투표했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
제 기억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딱 직관적으로요. 그래서 이승만 대 박정희였다면 박정희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박정희가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든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전두환 대 노태우, 머리는 전두환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노태우였습니다. 제가 노태우 때 청년기를 보내면서 너무 생생한 경험을 많이 해서 전두환을 찍는 게 이성적으로는 옳으나 저는 감정적으로 노태우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 박근혜, 이건 저도 이명박 찍었을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을 돈돈거리는 나라로 만든 게 용서가 잘 안 되죠. 김영삼 대 윤석열이야 뭐 사실상 부전승이었고요. 4강전 이승만 대 전두환, 저는 이것도 전두환 찍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 사고 실험의 목적이 사실 이 기억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전두환에 대한 기억이 이승만에 대한 기억보다 아주 분명해서 직관적으로 전두환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 윤석열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윤석열 찍었을 것 같아요. 자, 결승전 전두환 대 윤석열, 이게 고민이 살짝 됐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다수의 의견대로 윤석열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윤석열 이 새끼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윤석열 내란 일으킨 다음에 6개월 동안 운동을 1시간도 못하고 이 잠을 못 자니까요. 매일 소폭을 마시는 바람에 몸이 너무 상해서 개인적 손실이 너무 막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찍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시도한 이유는 실제 누가 최악이냐, 이걸 뭐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적 같은 새끼하고 젖 같은 새끼들의 대결인데요. 완전 면면들이 쪼카 18세 크레파스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현재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입주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윤석열이나 전두환, 이승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억입니다. 과거 경제 속살 방송 때 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이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만의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과 사람들이 실제 겪은 경험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방향으로 벌어지냐면,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인간은 나빴던 경험을 기억에서 최대한 빨리 지웁니다. 그리고 좋았던 경험을 최대한 미화해서 머릿속에 남깁니다. 즉, 일반적으로 인간은 아름다운 기억을 주로 기억하고 싶어하고 그걸 심지어 미화해서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좀 당연한 게, 우리의 뇌라는 게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장치의 용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한정된 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기억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모조리 저장하고 있으면 용량이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때 그에 비슷한 양의 기존의 기억 정보를 제거해요. 그래야 저장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주기적으로 기존의 기억을 지워야 하는데 어떤 기억부터 먼저 지우려고 할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픈 기억, 나쁜 기억, 슬픈 기억부터 지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억 장치잖아요. 장치니까 당연히 오래 기억을 하는 게 임무인데, 만약에 기억해야 하는 게 매우 불쾌한 기억이에요. 그러면 어느 뇌가 그걸 오래 간직하고 싶겠냐고요. 유쾌한 기억이어야 일단 오래 간직하는 게 뇌도 행복할 거잖아요. 둘째, 안 좋은 기억을 빨리 지우는 게 인류의 생존과 번성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이 사냥에 나섰는데
사냥에 실패하고 동료들만 잔뜩 죽었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이 슬픈 기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그 부족은 다시는 사냥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쁜 기억은 빨리 없애고 좋은 기억은 미화하는 겁니다. 추억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십니까? 대부분 아련하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시죠? 저 이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10번 본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1971년생 우리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추억이 돋습니다. 아련해집니다. 그런데 냉정히 돌아보자면 그 드라마는 너무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1988년이 진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1988년은 1987년 그 뜨거웠던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노태우가 냉큼 가로채서 대통령이 된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기분이 제일 더러웠던 시기 중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1988년 기억 중 아름다운 것들만 교묘하게 골라서 남깁니다. 추억이 돋는 거죠. 드라마를 만든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시대를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묘사합니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더 잘 팔리기 때문이겠죠. 경영학과 소비자 심리학에서 자주 다루는 이론인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며 특히 좋은 기억만 머리에 남기려는 심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무드셀라가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들어보셨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을 그 배에 태우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듣고 좀 궁금했던 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을 그 배에 태웠다면 암수 한 몸, 자웅동체는 어떻게 실었을까? 달팽이, 지렁이, 말미잘 이런 동물들이 자웅동체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무드셀라가 그 큰 배 만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뭐 성서에서 별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왜 제가 입주민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서영춘, 이미춘 두 코미디언 분이 남긴 전설의 긴 이름 아이 코미디 나중에 리메이크도 많이 됐습니다. 이 코미디에 무드셀라가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손이 귀한 집에서 5대 독자를 얻었는데 부모가 그 아이가 장수했으면 하고 장명소에서 장수와 관련된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긴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손동작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셀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엔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게 이제 그 코미디인데 여기서 나오는 삼천갑자 동방삭은 삼천갑자 한 갑자가 60년인데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인물입니다. 18년을 살았다는 전설의 인물이죠. 무드셀라는 성경에 따르면 무려 969년을 산 장수한 인물입니다. 다른 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보리깡 이건 아직도 제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는 분들은 댓글로 지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 엄청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이 좋았지 요즘은 별로야 이러면서 과거를 미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미화하는 사람의 심리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술용어로 좀 멋있게 포장하면 장밋빛 회고 이론 혹은 좋았던 옛날의 오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끈 것도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한참 했던 토토가 토요일은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것도 과거가 아름답게 우리 뇌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하나 살펴보죠.
1997년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테런스 미첼 교수가 휴가에 관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첼 교수가 휴가를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3번 인터뷰를 해요. 첫째, 휴가 가기 전. 둘째, 휴가 도중. 셋째, 휴가 끝난 뒤 한참 다음에. 이렇게 3번 인터뷰를 합니다. 대부분 응답자는 휴가 가기 전에 설레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휴가 도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불만이 엄청 많아요. 숙소도 불편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바가지도 썩고 숙소에 벌레도 있고. 사실 휴가라는 게 가보면 좀 피곤한 면이 있잖아요. 아씨, 내가 집을 왜 떠나가지고 고생이야, 이런 생각도 들죠. 문제는 휴가 한참 뒤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벌어집니다. 분명히 휴가 도중 인터뷰에서 엄청 실망했고 엄청 짜증을 냈던 사람들인데 휴가 한참 뒤에 만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때 휴가 너무 좋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려는 뇌의 습성, 무드셀락 증후군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인간의 뇌는 아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을 빨리 잊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미래를 낙관해야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나쁜 기억이 뇌에 가득 차 있으면 낙관을 어떻게 합니까? 도전도 못합니다. 인류는 그렇게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인간은 낙관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험도 해보고 이동도 해본 겁니다. 숱한 실패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낙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재혼을 왜 하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에서 그 지긋지긋한 경험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다를 거야 라고 낙관을 하죠. 이런 낙관주의 덕분에 인류는 도전과 성취를 계속한 겁니다. 물론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하긴 했겠지만요. 그건 또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지신경과학자 탈리 샤롯 칼리지 런던 대학교 교수는 단언합니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라고요. 뭘 망각할까요? 나쁜 기억을 망각합니다. 실제로 샤롯 교수가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 주제는 미국 국민들이 2001년 9.11 테러를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였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9.11 테러는 비주얼이 너무 강해서 이걸 잊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글로 본 게 아니고 뭐 거의 실시간으로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꽂히는 장면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샤롯이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해서 참가자들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교하게 살핍니다. 이 과정은 좀 의학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못 드리겠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9.11 테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9.11 테러의 그 아픈 기억을 작년 여름 기억보다도 더 기억을 못해요. 왜일까요? 이게 너무 아픈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는 낙관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아픈 기억을 빨리 제거해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사고실험, 역같은 대통령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사실 그 투표를 해본 이유는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혹은 얼마나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이걸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이승만이 박정희를 누른 것, 전두환이 노태우를 누른 것, 이명박이 박근혜를 누른 것, 모두 더 과거의 대통령이 비교적 현재의 대통령을 눌렀습니다. 저는 이승만이 더 나쁜 놈이냐 박정희가 더 나쁜 놈이냐 이걸 묻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이건 입주민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누구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 선택의 기준이 맞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압도적으로 박정희가 이승만을 눌렀거나 노태우가 전두환을 압도적으로 이겼거나 박근혜가 이명박을 압도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역시 인간의 뇌는 과거, 그러니까 더 먼 과거의 나쁜 기억을 빨리 지우려는 경향이 있구나 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모니 입주민 분들은 더 오래된 과거의 나쁜 기억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셨던 겁니다. 아마 뇌는 너무나 지우고 싶어 했을 기억이었을 텐데요. 뇌는 자꾸 그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꽉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우거나 미화하려는 뇌의 습성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픈 기억을 제거하려는 속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뇌의 순리라 한들 그 순리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믿을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조차도 세월호를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45년 전 광주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시면 그분들이 겪은 고통도 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기억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세월호 이야기 못합니다.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우리는 세월호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꺼내기 힘들지만 우리는 광주를 여전히 추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자꾸 들춰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지 않고 꼭 붙잡으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만행을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지만 그것을 기억해 주신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야죠. 얼마 전 우연히 동대문 쪽을 갔다가 전태일 날이 에올라서 전태일 열사께서 분신하신 그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자꾸 잊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뵙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1991년 5월의 기억들이 정말 지옥 같았는데 이것도 잊을까봐 두렵습니다. 9월 5일 광주 입주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내려가면 좀 일찍 가서 망월동 윤정민주 열사 묘역에 잠들어 계신 박승희 열사를 찾아뵙겠습니다. 내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전진하라 라는 유서를 남기고 노태우 복거에 맞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셨던 제 인생의 동지이자 멘토이신 박승희 열사를 뵙고자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80주년 광복절입니다.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문을 당하셨고 목숨을 바치셨는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바라보고 그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분 숫자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일제가 그 통계를 축소했기 때문이겠죠. 10,000명일까요? 5만 명일까요? 아니면 10만 명일까요? 1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3.1운동에 참여했고 15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일제강점기에 희생당했다는 어렴풋한 통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오늘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몇 분의 이름만이라도 몇 분의 얼굴만이라도 함께 보면서 이 기억을 붙잡는 필사적인 노력을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제 감시 대상 4,857명 가운데 만 20세도 안 돼서 투옥된 독립유공자가 65분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박양순 선생, 3.1운동 이후 1년이 지난 1920년 3월 1일 배화학당 학생들과 함께 학교
교정과 기숙사 뒤편 언덕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당시 나이 17세였습니다. 김경화 선생, 같은 날 배화학당에서 함께 투쟁했습니다. 당시 나이 19세였습니다. 성혜자 선생, 같은 날 배화학당에서 함께 투쟁했습니다. 당시 나이 16세였습니다. 소은명 선생, 같은 날 배화학당에서 함께 투쟁했습니다. 옥고를 치를 당시 나이 15세, 정확하게 14세 10개월이었습니다. 안옥자 선생, 같은 날 배화학당에서 함께 투쟁했습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습니다. 안희경 선생, 같은 날 배화학당에서 함께 투쟁했습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습니다. 김마리아 선생, 독립운동을 하신 같은 이름의 분들이 여럿 있으신데 그중 배화학당에서 함께 투쟁한 분입니다. 당시 나이 16세였습니다. 오홍순 선생, 1919년 3.1운동 때 배제고등보통학교 학생 신분으로 국민회복 수천 장을 답동공원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러시아 영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습니다. 최강윤 선생,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때 3.1운동에 참여했고 사흘 뒤 만세 시위에 참여를 호소하는 취지문 400여 장을 만들어 배포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습니다. 박홍식 선생,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습니다.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따른 의사의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며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고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당시 나이 17세였습니다. 성나궁 선생, 1932년 보성고보 재학 시절 반제국주의 동맹반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당시 나이 16세였습니다. 이병희 선생, 1936년 종현방적 주식회사에서 동지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후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옥고를 치를 당시 나이 18세였습니다. 이범재 선생, 1932년 함흥에서 중학교 재학 중에 5개 중학교 학생들과 연대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1944년에 다시 흥남질소 비료 주식회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투쟁을 계획하다가 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첫 옥고를 치를 중학교 재학 시절 당시 나이 16세였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3.1운동에 참여한 뒤 이듬해인 1920년 17살의 나이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관순 열사의 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사가 3.1운동에 참여했을 당시 나이 16세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버젓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저녁이면 맥주도 한잔하면서 여유를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건 오래전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 투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보다 용감했고 우리보다 정의로웠으며 우리보다 신념에 찼던 그 많은 분들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도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셨던 모든 애국지사들께 진심을 다해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제가 언젠가 다른 세상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너도 나쁘지 않게 살았다, 그만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광복 80주년의 감격을 누리면서 먼저 돌아가신 애국지사 선배 열사들의 삶을 부여잡고 다 같이 역사의 바른 길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연휴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